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설화 논란 대책 마련에 고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른바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공천 심사의 언행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마지막 카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까지 국회에 연결하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물가, 또 고금리로 다쳤던 지갑, 오늘은 열어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쇼핑을 하셔야겠습니다. 연중 최대 할인이지만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올라도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계속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 일단 오늘은 낮 동안의 기온이 좀 올라갔습니까? 네, 서울의 경우 다소 기온이 올라 하루 최고 기온 2.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경남 양산 13.1도, 울산 12.9도 등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았지만 대관령 영하 0.7도, 강원 철원 1도, 경기 파주 1.2도 등 중부 일부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온은 오후 늦게부터 다시 내려갑니다. 어제 오후 중부와 강원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해제됐고 경북 지역은 한파특보가 확대돼 영남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간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만큼 바람이 강하지는 않겠지만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 다소 강하게 불 걸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바람 때문일까요? 주말이 내일 오늘보다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2도, 경기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여 이른 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겨울이 시작하는 12월 초반까지 주기적으로 한기가 내려와 등락폭이 큰 기온 변화가 이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그 각별한 관리 가운데 하나가 감기나 독감일 텐데 추운 날씨로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 가격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요. 비싼 백신일수록 또 해외 제약사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지던 독감이 겨울철이 되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37.4명,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유행이 심상치 않은데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접종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감수성이 떨어져서 야 그거 뭐 꼭 접종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종류씩 예방하는 4가를 활용하는데 모두 9개사에 11개 품목이 승인됐습니다. 백신 비용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주변 의료기관의 독감 접종비가 검색되는데 많게는 3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하기 나름일 뿐 효과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해외 제약사 제품엔 환율 등이 반영돼 더 비쌀 뿐이지 역시 효과는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면역과 항체량이 달라섭니다. 이 때문에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중증 예방을 위해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2주 지나면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독감에 노출이 됐을 때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몸에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증 예방 효과라든지 증상을 약하게 앓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백신이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리고 미세먼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 시국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은 대전과 울산, 광주광역시와 세종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추위만큼이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수도권에는 벌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12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았습니다. 올겨울에는 중국발 스모그 탓에 예년보다는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부활합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만 발동됩니다.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이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만 적용했지만 대전과 광주광역시, 울산, 세종까지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도까지만 올리고 지하 주차장 조명은 절반을 끄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선 불법 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탄 발전은 가동을 축소하고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부산과 인천 등 4대 대형 항만 내에서 선박들은 시속 10에서 40km 이하로 운항해야 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10.8만 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예보 지역을 늘립니다. 하루 반 전에 하는 36시간 전 예보를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내년 2월쯤에는 미국 나사와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기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연 2%대 저금리로 4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최대 4.5%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결혼, 첫 출산, 또 다자녀 출산을 포함해 생애 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청년층에게 시중금리의 절반 이하로 대출해주는 그런 청약통장을 신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2%대의 단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은 연 5에서 6%대입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인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동안 가입하면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 장관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34만 가구를 연 1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홈은 이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돼 전 정부 때보다 3배 이상 물량이 확대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시기에 불리했던 청약제도의
청년 특별 공급과 추첨제의 확대 도입을 통해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를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이에 대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생애 3차례에 걸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0.1%포인트, 첫 출산을 하면 0.5%포인트, 추가로 출산을 해서 다자녀 이제 가족이 되면은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 하한선이 있습니다. 1.5%입니다. 이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4.5%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납입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가 대상인데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요건이 훨씬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었는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 청년층에 대한 이 혜택이 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들에게 연끌 대신에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주거 불안이 자산 격차에 이어서 출산,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문제란 건데요. 이번 대책에 이렇게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아까 속보가 나갔었는데 이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고 앱 또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조폐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조폐공사 관계자는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장애를 보이고 있고 복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해온 국민의힘 혁신위가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한 걸 놓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좋은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는데 지도부 안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른바 용퇴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어제 친윤 중진그룹 등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혁신이 조기 해산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사로운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을 위한 큰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실 분으로 보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깊은 여운이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리 지키기는 본인도 죽고 당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혁신이발 초강수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기구라며 벌써부터 중진 사퇴 등 전략을 내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며 혁신위의 압박은 당장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거치 압박을 받는 김기현 대표도 일단 혁신위 의견을 잘 참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결을 올린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실까요? 혁신위가 그동안 의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안건 올라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단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까요? 좋은 의견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사퇴한다면서 또 내일 김 대표가 울산 지역구 의정보고회를 여는 데 대해선 자신의 지역구이고 고향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당무감사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인적 쇄신론을 둘러싼 내부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옹호성 언급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지도부가 추가 조치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안컷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 행동 감화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도 내려졌지만 중도층 등 민심이 심상치 않자 추가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과 공천 심사 등에도 막말 논란을 반영하는 등 강수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부정 사례들이 확인될 시에는 후보 자격 심사가 통과됐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의 결정을 따를 거라는 내용을 다 참고하시면. 앞서 최 전 의원 발언이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며 오히려 지도부를 성토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남 부원장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강성 팬덤에 기대려다가 생긴 문제라며 더 신속하게 강력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 주류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계파 갈등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대해 경선에서 30% 감산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도부는 선행을 긋고 있지만 비명계 내에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찍어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을 겨냥해서 인종, 여성 혐오 발언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란 취지로 SNS 게시글을 올린 것엔 최 전 의원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민주당까지 싸잡아 맹비난하게 됐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이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궤도에 진입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한반도 상공을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자신들의 당당한 정당방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 정찰 능력 조성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곧이어 정찰위성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희한의 예지와 강철의 신념으로 우주 강국화의 광활한 대공을 펼쳐주시고 현장에는 딸 주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열병식 참석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주에는 평양의 최고위급 국빈용 고급 연회장 묵랑관에서 열린 자축연회에도 자리했는데 주회를 포함한 참석자들 모두가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밤 발사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궤도에 정상 진입해 고도 507km 안팎에서 지구를 하루 15바퀴가량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속도는 초당 7.6km,
94분 40초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으로 하루 2차례에서 4차례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궤도에 투입이 됐다, 궤도 비행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로 보면은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정찰 위성과 지상 기지국의 신호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한미 당국은 다음 주 초쯤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에 나선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国際法及び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旨、すでに韓国側に申し入れています。 특히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왔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を繰り返すなど、現下の厳しい戦略環境を踏まえれば、日米韓と並び、日韓の緊密な協力が今ほど必要とされる時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일단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전현직 의원들의 설화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출범 한 달을 맞은 혁신위에 내홍설이 불거지면서 중대 기로에 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이후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인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각별히 당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보도된 민주당 내 이제 의원들의 이제 채팅방 내용에서도 보듯이 지금 어쨌든 이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제 사전에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뭐 공식 선거운동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이러한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발빠르게 징계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논란들 때문에 그러니까 뭘 잘못했기에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징계다랄지 우리가 어떤 뭐 이 최강욱 전 의원이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과도한 어떤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달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내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곤란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제 당의 주요한 어떤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좀 일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인 어떤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피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를 설득하는 국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를테면 강성 지지층보다는 민심을 좀 달래려는 좀
어떤 그런 관리 목적이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이후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최강욱 의원이 그래서 비상징계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건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지금 극렬 지지층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을 때에도 당내에서 어떤 여성 의원들이라든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침묵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비상징계가 나온 이후에서야 이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좀 그것도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갔다가 이제 설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민영배 의원이 그렇다면은 왜 최강욱 전 의원을 그 자리에 불렀을까? 왜냐하면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당원권 징계 옛날에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올해 9월에 징역형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집행유예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현직 의원인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북콘서트에 초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야만 본인들이 다음번 공천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또 일이 커진 게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왜냐하면 어제인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더 이슈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잡히는가 싶더니. 근데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에 있으면서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무릎을 흘리는 등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소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만 사퇴를 했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건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 아니고 공천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렬 지지층들은 최강욱 남영희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불을 안 끄는 것인지 그때 SNS 한번 올린 거 이후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참 이번이 오랜만에 이슈인데 그동안 국회 이슈만 있었는데 이건 잘 짚고 넘어가야 내년 총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일까요? 당 지도부가 이번 발언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니까 강경책을 꺼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지도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 이런 걸 서약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막말과 설화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할 확인이 될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적절한 언행까지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인데 어떻습니까? 차단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긴장감이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말을 해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바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경선에서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좀 무리수를 두다가 그게 이제 막말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은 있지만 공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본선 가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보는 장사를 결국은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손해냐 이득이냐 이걸 다 고려를 해도
막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로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 징계하는 거는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이제 징계를 하는 방식을 찾아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봐요. 신속하게 징계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신속하게 징계를 하는 것은 충족했지만 두 번째로 얼마 정도로 그러면은 제대로 징계를 하느냐, 폭넓게 징계를 하느냐,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돼 있는 것들을 다 뿌리를 뽑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드러나 있는 현상만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차원의 징계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민영배 의원의 사실은 그 출판 기념회 자리였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주변에 있던 현역 의원들, 이분들은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은 어쨌든 의원직 상실했기 때문에 의원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분들은 현역 의원들이었던 건데 네. 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 또 보아 넘긴 거지 않습니까? 말리지 않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뭐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틀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당내에 지금 예를 들면은 여성 의원들 관련 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소리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만 또 한 박자 늦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빠르게 또 뒤이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느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은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최 전 의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 네. 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가지 않는 것도 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 일정에도 뭐 참여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러한 것들보다는 뭐 당의 기풍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쪽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네.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앞서 지적하신 것들이 최강욱 전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는 방향으로 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예를 들면 선거에 대응해야 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네. 자연스럽게 최강욱 전 의원을 사실은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분에 대해서 이 뭐랄까요 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환호만을 바라고 그러한 정치적 효과를 바라지 않는 국면이 형성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정치를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규범에 의한 어떤 정리가 아니라 그러한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 네. 지도자들의 어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비명계는 강성 팬덤이 원인이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는데 비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러니까 또 비명계 속가내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고요. 네, 지금 권리당원의 그 공천 과정에서의 그 표의 비중, 표의 가치, 투표 가치를 지금 높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는 권리당원이 그 대의원이 있고 권리당원이 있는데요.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한 60배 정도의 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당선이 됐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사실 친명계에서는 이 권리당원의 오히려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대의원제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에도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의 그 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대표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겠죠. 그러면은 친명, 뭐 극성 지금 극렬 지지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권리당원에 있어서 그 투표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권리당원들이 극렬 지지층들의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안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천 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꽤 많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전당대회 때 이제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이 비율을 이제 조정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도 제안을 한 바가 있고 이거는 제도적인 합리성을 어떻게 기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현재의 뭐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몇 퍼센트, 뭐 그다음에 또 뭐 일반 당원 조사 몇 퍼센트에서 섞어가지고 대표를 뽑는 이 룰은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합리성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혁신이 제안대로 제도적인 합리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의원제가 유지되는 건 좋은데 이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를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 지역구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구의 어떤 기득권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거는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그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한 지금의 이제 민주당 주류의 정치가 어떤 방식인 거냐. 기존에 계속 지적합니다마는 팬덤 정치를 활용하고 그것에 편승한 이런 정치로 일관을 하면 네. 지금 세간의 시선대로 언론의 지적대로 이거 뭔가 팬덤 정치를 활용해가지고 주류의 이득만 취해서 이른바 이제 비주류를 속아내는 그런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치는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직접적인 지금 공천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공천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은 지금 논의되는 대목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선을 하게 되면 이 경선을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권리당원들이 표를 행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표에 대해서 감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20%를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 30%로 늘린다고 하는 결정을 지금 한다고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도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이른바 좀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내미는 어떤 지역구의 경우에는 비명계가 현역인데 친명계가 지금 도전장 내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아마도 비명계 속간액이 아니냐 이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천 룰과 관련된 논란이라는 거는 언제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현명하게 결정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울산입니다. 대구 갔다, 대전 갔다, 오늘은 울산. 공교롭게도 또 김기현 대표 지역구이기도 한 만큼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 한동훈 장관의 이딴 행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아직 뭐 법무부 장관인 거죠. 장관으로서 전국에 일정이 있어서 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출석할 일들이 많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뭐 제주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을 한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모든 언론이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대구에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기차표를 미루면서 지역의 시민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거 정치 행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울산에 간 것은 울산에 조선업이 많은데요. 그 조선업에 있어서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에 있어서 정치적인 행보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민주당의 지금 행보가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두고 있는 관심이 한동훈으로 하여금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국민들께서 정말로 한동훈 장관을 부르게 된다면 그때 뭐 적절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른 이야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르다는 것이 강 변호사님 생각이고 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과 함께 불거진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설이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각종 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대냐 경쟁이냐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동지보다 경쟁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자 신당과 한동훈 이슈가 맞물린 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또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거든요. 도박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를 베팅하고 얼마를 얻어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정치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노리스크 노리턴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저 얘기가 제가 뭐 인터뷰 전문을 보니까 저 얘기에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뒤 이어지는 얘기가 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이리스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리스크를 짊어져서 하이리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노리턴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의 맥락은 뭐였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총선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일단 기정사실로 했을 때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 그냥 지역구에 예를 들면 본인의 고향인 지역구에 나가서 n분의 1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전체 선거를 어떤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서 그게 어떤 뭐 선대 본부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비례대표 역할을 맡아가지고 뭐 전국의 유세를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어떤 뭐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서 이 선거를 한동훈 선거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총선을 마치 한동훈 선거처럼 가져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문제가 될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마 노리턴일 것이다. 하이리스크를 이제 투입할 것인데 노리턴일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좀 뭐랄까 좋은 수는 뭐 예를 들면 춘천에 출마한다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평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나름대로는 지금 반쯤은 어떤 평론가의 입장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의 앞으로의 앞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하려고 하지만 본인의 지금의 어떤 신당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치는 지금 여론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장 이제 뉴스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뉴스가 밀려나고 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밀려나는 게 있고 오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그저께까지는 인요한 혁신이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이제 밀려나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기현 지도부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는 그러한 수순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도 나온 걸까요? 나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 너무 빨랐다라고 이 전 대표가 또 언급을 했어요. 네, 이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보면 뭐 동지가 될 거냐 아니면 경쟁자가 될 거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둘은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게 어떤 반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기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굉장히 친한 후배 검사로서 함께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뭐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해도 함께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을 긁지 않은 복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꽤 많이 높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동훈에게 갈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스타 장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뭐 베팅을 해야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이야기가 어떤 뜻으로 저는 보이냐면은 여의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을 버리고 여의도라는 필드에 나와갖고 한번 싸워봐라.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여의도에서의 정치를 해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 얘기로 넘어갈 텐데 뉴스 시작 전까지 좀 보도가 헷갈려서 좀 여러 확인했는데 최종은 아무튼 혁신위가 혁신위원 3명의 사의 표명 관련해서 그런 의사를 밝힌 바 없다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최종적인 혁신위의 뭐 입장 정리는 그렇게 된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라고 일단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의 표명이 핵심 뭐이라기보다도 혁신위 내부에 어쨌든 이 김경진 전 의원의 어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것에 의한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어떤 결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끌기용이다 이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제 지금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혁신위가 하는 일은 김기현 지도부의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은 지도부 중진 친윤 인사들에 대한 어떤
뭐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철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 지도부에 이제 시간 끌기 하는 게 목표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망한 어떤 외부 의원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내부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보도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혁신위의 해명은 어쨌든 사의 표명을 한 바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제 안 한 것으로 정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의 표명까지는 안 했으나 내부에 논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부에 논란이 없었는데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사의 못 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흐름상. 그렇죠. 근데 네. 보도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해명이 사의 표명이 없었다라고 나오는 거는 네. 이 맥락 자체는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받아들일 때는.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이 나온 것들은 맞기 때문에 결국 한간의 어떤 의혹들,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 그리고 이 혁신위가 혁신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지금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냐. 그리고 이 모든 최종적인 결론이 과연 총선을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치르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체제로 치르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해석이라는 게 결국은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불만이 나오는 게 지금 혁신위가 지도부 또 친윤 등 의원들에게 희생하라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기 때문이죠. 네. 네,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그 혁신위원들이 출범을 하면서 초반에 뭐 부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인유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김기현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당 지도부가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경북 쪽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실제 당 지도부와 이 혁신위 간에 좀 삐걱삐걱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경진 전 의원이 혁신위원들에게 이제 지금 우리의 혁신위 체제에 대한 좀 잘못된 발언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뭐 사퇴 의사를 정확히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경진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인정을 했거든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근데 그거는 김경진 의원이 본인이 정확하게 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퇴에 거론이 됐던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은 외부에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번 혁신위원회가 정치계 쪽이랑 또 비정치계 쪽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비정치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세 분은.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분들이 대변하는 거는 국민의힘 그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소구하고자 하는 지금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대표로서 이분들이 혁신위원회에 들어온 것인데 김경진 의원이 그런 발언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다 됐지만 좀 아쉬워서 단답형으로 다음 주까지 이 용퇴론에 응답하는 의원이 있을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마지막으로 뭐 결단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의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나머지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면에서 응답은 안 할 걸로 보고요. 나중에 공천 정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데 이 모든 맥락을 당의 혁신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윤심도 없고 혁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응답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뭐 혁신위원들의 뭐 사퇴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혁신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불출마를 얘기한다든지 이게 오히려 당 전체를 흔드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응답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윤심도 없고 혁신도 없을지 아니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응답이 없을지 한번 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이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또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애초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살인과 사체 훼손 및 유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고 치밀한 준비 끝에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성장 과정과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충동 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진단이 범행 이후에 이루어졌고 통제 능력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족들을 생각해 시신을 유기해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된 40여 분 내내 정유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중학생 과외교사를 구한다며 과외 앱으로 접촉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 공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어 절도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최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장현 측은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지하철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해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차장에 모인 사람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걸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내세운 지하철역 진입 봉쇄 조치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불법이라 반발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전장현 시민불복종 지하철 행동에 대한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입니다.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입니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박경석 전장현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놔요 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박경석 대표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후 전장현은 긴급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고 경찰의 체포 과정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이 무엇인지 왜 지켜져야 되는지는 경찰은 알고 있습니까?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2021년부터 집회를 이어오던 전장현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안을 반영해달라며 2달 전 출근길 시위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출근길 시위는 지난 20일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현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시위 과정 중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이 출퇴근길 지하철 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육당국이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은 공동으로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으로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했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협박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식대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 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기획감독 결과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으로 사업장 한 곳마다 5건씩 위반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국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기본 근무를 제외한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시간에서만 실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부서장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예비분을 조기에 집행해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보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앱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칭 앱과 계정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20, 30대 젊은 층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탄소 중립 포인트에 관심이 많았던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휴대전화에서 관련 앱을 발견하고 바로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를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앱이 있으면 편리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앱은 가입 이후에도 약속했던 포인트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45,000원가량을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의 돈이 나가는 거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 관련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악용한 사칭 앱이었습니다. 실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적어놓은 그럴듯한 설명과 절차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앱이 너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앱은 환경부에서 만든 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박모 씨도 황당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평소 쓰던 로봇 청소기가 고장나 수리를 받으려고 청소기 업체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물건을 바꿔줄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192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묵묵부답. 얼마 안 가 계정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소기 업체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베껴 만든 사칭범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런 거 안 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발로 들어가서 속은 것 같아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처럼 사칭 앱과 계정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를 해야 할 땐 이중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든지 하거나 그 공공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2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앱스토어 운영사나 카카오톡 차원에서도 결제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인된 사람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연중 최대 할인폭을 자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미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광군제와 영국의 박싱데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그야말로 세일의 계절인데요.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온라인 직구와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이 한 달에 평균 800여 건씩 접수가 됐는데요. 11월과 12월에는 각각 948건 그리고 1121건으로 이 월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 배송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또 취소나 환불 문제, 그리고 제품의 품질, AS를 둘러싼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 세일 기간에 특히 활개치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싸게 판다고 유인하고서는 실제로 배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대 할인율을 내세운 뒤에 쿠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번들플레이션, 즉 묶음 상품을 낱개보다 비싸게 팔기도 하고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을 일일이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서 할인 전보다 오히려 비싸게 상품을 팔거나 실제로는 할인 효과가 없는 걸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할인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왼쪽에 가격표가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지난 4월에 샀다는 영양제 가격입니다. 11만 7,900원이죠. 자, 오늘 저희가 국내 유명 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 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붙여놓고는 판매하는 가격 13만 원대입니다. 같은 제품입니다. 또 혹시나 구매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 다른 사이트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는 또 12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이 연중 세일폭이 가장 크다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오히려 비싸게 파는 이상한 상황이죠. 자, 온라인 쇼핑몰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또 과거에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번역투에 어색한 한국어가 보인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이나 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에 닫았던 지갑을 큰맘 먹고 열게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 업체들의 기만 행위로 블랙 호갱데이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4년 전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은 70%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 국산화는 아직 더딘 상황인데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통관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년 만인 올해 3월 상황이 일단락되기까지 정부와 기업들은 규제 대상 품목을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전체 소부장 국산화율이 지난 2019년 65%에서 올해 71.5%로 6.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LED 소재나 부품 국산화 비율은 70%로 같은 기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폴리이미드 소재는 동진세미케미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내 기술력이 발전했고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공급망 체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산화율은 이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은 30% 정도, 소재 국산화율은 50%까지 올랐지만 장비만 떼어놓고 보면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품목들은 해외 기업이 보유한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인데 규제 해제와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노광기, 이온주유기, 올레드 증착기 같은 그런 장비들은 일단 그 해외 기업들과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소부장 자립화에 성공했더라도 품질과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 지원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보도로 알려진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과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이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500여 명은 오늘 LH 인천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시행사인 LH가 명백한 범법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면 재시공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LH 사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안전진단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정부 차원의 일회용품 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가란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8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70%대로 집계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예고된 대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석방 대상인 인질들은 밤늦게 풀려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웅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 휴전 개시 시점이 미뤄지면서 한때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이 막판 돌발 변수 없이 개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흘간의 일시 휴전은 이번 협상의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밝힌 대로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다만 휴전 개시 직후까지 양측 간의 일부 교전이 이어지면서 실제 휴전이 이루어진 것은 30분쯤에서 1시간쯤 더 지나서일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개시 시점 15분쯤 뒤 가자 접경 지역 마을 두 곳에 로켓 공격 경보를 울리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CNN이나 BBC 등은 이스라엘이 휴전 시각 몇 시간 전부터 작전을 시작해 직후까지 계속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산발적 총성과 포성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시 휴전이 시작되면서 합의대로 이제 나흘간 가자 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집트 라파 검문소를 통해 트럭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들은 우리 시간 밤 11시쯤 풀려나게 됩니다. 우선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국제 적십자사에 인계하고 이후 적십자사는 이집트의 라파 국경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 대표에게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인질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2시간쯤 뒤에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1차 석방 대상은 3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합의한 만큼 1차 석방 이후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석방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마스에 붙잡힌 태국 인질들도 이번에 풀려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1차 석방 인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태국인 인질들은 이번 석방 협상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240명의 인질을 붙잡아갈 때 태국인 인질 26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이란 등을 통해 별도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 결과 이 26명의 태국인 인질 가운데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일시 휴전 협상과는 별개로 23명이 조건 없이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휴전 개시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와도 격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 개시를 앞두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직후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요새로 간주한 가자시티 바로 북쪽 자발리아에 지상군 공격뿐만 아니라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남부 칸 유니스를 공습해 하마스의 해군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휴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시파 병원 지하에 있는 하마스의 터널을 파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의 병원장과 의사들도 체포해 하마스가 운영했다는 땅굴 터널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대규모 로켓포 공격에 맞서 공습 등으로 원점을 타격하며 교전을 벌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일시 휴전, 나흘뿐인데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스라엘 하마스 합의에서는 인질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질 석방이 쪼개기식으로 계속되며 휴전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석방 대상 인질의 구체적 정보를 주면서 합의 수용을 권고했는데 1차 50명에 이어 20여 명의 추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작 4분 전 소셜미디어에 영상과 글을 올려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일시 교전 중지에 따라 방어 진지에서 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휴전 이후를
대비 태세를 휴전 이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짧은 휴전이 끝나면 적어도 두 달 동안은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자 수가 14,8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 가운데 아동이 6,150명, 여성이 4,000여 명이며 부상자는 약 3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ה. אנחנו נגיע אל יח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의 촘촘한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일까지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마지막 일정은 초청해준 찰스 3세 국왕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버킹엄 궁에 도착해 부부 동반으로 사흘 연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새 협력의 장을 열게 돼 기쁘다, 양국 국민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에 왕실 관리실장이 배웅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 경호해준 경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영어 연설로 정상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한 데 이어 5달 만에 결전지를 또 찾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 투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표를 호소할 각국 대표들을 파리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막강한 오일머니의 사우디 리야드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코리아 원팀이 부산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리고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는 28일 밤에 투표로 결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부산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만찬을 주재했는데 이 치열한 판세 때문에 참석 명단과 규모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뽐내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마음껏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소통 엑스포로, 또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부산을 알리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어보니까 D-4입니다. 최종 발표까지 이제 불과 100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각국 외교단과 BIE 회원국 대표들을 향한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와 요청, 팀 코리아와 함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2%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와 같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양대 정당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 유권자 26%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2018년 금융감독원 문건을 근거로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YTN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을 먼저 보도했는데 지난달 이른바 YTN 지분 통매각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례적인 졸속 절차, 또 심사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방송사 대주주 변경의 의미와 심사 과정, 오늘은 한국언론정보학 회장을 지낸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마침 원 교수님께서 이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는 그 시점에 나오셔서 보도 전문 채널 매각을 놓고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꿔 말해 또 수신자의 가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지난 2달여간의 과정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지금 거의 독임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정당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입찰 과정에 있었던 노조라든지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를 앞두고 또 우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사 대주주가 변경이 될 때 심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의미 일반 기업들의 대주주 변경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방송의 경우 그 중에서 특히 지상파 방송과 그다음에 종합 편성 방송, 보도 전문 채널 여기의 경우에는 네. 보통 일반 채널과는 다른 또 일반 회사와는 달리 공공성을 따지거나 뉴스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다른 데와는 달리 지분 제한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정기구뿐만 아니라 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같이 살펴보고 이게 정당하게 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중대한 사안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절차의 문제 앞서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래 5명으로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거든요. 이러다 보니 합의 정신에 좀 위배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지적은
전 뭐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게 5인인데 이게 대통령 추천목까지 포함해서 정부 여당 몫이 3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야당 몫이 2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5분이 어쨌든 합의를 보라 아니면 뭐 다수결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오랫동안 단 정부 여당 몫의 2분이서 지금 결정을 내리는 이런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아직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네.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그 정신 자체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 행정 독주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뒤따르고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YTN 대주주 변경에 대한 서류가 지난주에 접수가 됐고 방통위가 서류 제출 하루 만에 심사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것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최근에 이 YTN을 둘러싼 이 사안이 이 상당히 미디어 사안인데 이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총선에 일정을 맞춘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니 그 전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급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건 분명히 미디어 사안이고 과연 이것을 민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안들이 별로 따져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주주를 변경할 때만 하더라도 원래 이 공적 기구였던 이 대주주들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게 원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었을 때는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어떤 행정기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자기 책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답이 되게 궁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행정적 책임을 잘 안 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봐서 미디어 사건인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바꾸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네, 미디어 사안인데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총선 앞둔 조급한 어떤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제 해석하셨습니다. 아까 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절차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YTN이 있고 또 유진 ENT가 있을 텐데 YTN은 판단에 따라서 일단 응하지 않았고 유진 ENT 관계자만 참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당 방송사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미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 체계에서 생긴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 낙찰 과정에서 있었던 통매각 문제라든지 뭐 등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사 일정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외에도 그 이전에 시민사회와의 어떤 대화를 통한 그런 작업들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생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한 언론사를 지금 이 공적 성격이 있던 것을 민영화시키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YTN이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허술해서 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온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영에서 민영으로 지배지주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정강석화와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조급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정당성의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절차 과정에도 문제를 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되면 매각 이후에도 아마 사업을 하는 낙찰 측에서도 굉장히 사업을 이끌어가기 힘들 것이고 더더욱 지금 이 YTN의 어떤
원래 오랫동안 쌓아왔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추락할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절차대로 급속하게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좀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교수님. 예, 뭐 이게 후유증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지금 유진 그룹의 유진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미디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케이블 방송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사실 보도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편성 규약 등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안에 내부자들과 그다음에 지배주주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방송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경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동안 사업을 잘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사업은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게 사업이 잘 못 되거나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오는 사회적 폐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심사 계획 의결도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요. 또 의견 청취도 지금 일주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YTN 언론노조가 졸속 승인 절차를 좀 문제 삼아서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또 집행정지 신청을 냈거든요. 법원의 판단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제가 전망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저는 YTN 노조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심사 과정에 분명히 위원들이 참여를 하거나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텐데 네.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두 분의 방송통신위원들도 사실은 YTN과 일부분 소송으로 걸려 있거나 또 유진그룹과의 일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깔끔히 좀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게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YTN이나 시민사회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부족해서 좀 두 가지 질문을 압축해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절차의 문제를 좀 짚었다면 이제 자격 논란이거든요. 한 가지 자격 논란이 유진 기업에 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된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심사의 주체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경선 회장 측과 좀 유착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사의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노조를 포함한 비판적인 시각인데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유진그룹이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 또 회사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뭐 잘하려고 노력은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준비 단계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선 YTN 노조 혹은 시민사회와의 대화 이 부분은 반드시 더 확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방통위원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심각한 흠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소송을 담당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크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거의 상식에 준하는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일들이 모두 다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정당성과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분 자꾸 그런 부분들이 갖추지 못해서 오는 잡음들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큐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인 방송사 대주주 변경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네,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원용진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극하면 쿠데타야.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반란군은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시해당했다. 시민들은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실질적 군 권력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전두환은 군내 비밀 조직 하나회와 함께 군사 반란을 계획한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있는 지휘관들의 발을 묶어둔다. 이게 뭐 좀 불편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장난이에요. 나도 그때 노하면 말이 뭐로 돼. 이해가 제 장난 같아요. 나는 여기다 보니까 제 반장도에 몇 놈들이 있어요. 사실 감추고 있는데요. 그 시각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 재가를 받아내기 위해 총리 공간으로 찾아가지만 대통령은 재가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군부는 육군총장 공관으로 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고 군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한다. 이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면서 정보기관을 모두 손에 넣으며 사실상의 실권자가 된다. 날이 갈수록 데모는 과열해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키움 이정우의 미국 진출 도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BO가 MLB 사무국에 이정우에 대한 포스팅을 요청했는데요. 다음 달 초부터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KBO가 미국 프로야구 MLB 사무국에 이정우에 대한 포스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22일 키움 구단으로부터 이정우의 포스팅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포스팅 요청은 이정우의 미국 진출 의사를 MLB 30개 구단에 공지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포스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30일 동안 그 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키움 히어로즈와 영입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타자들은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넥센의 강정호와 박병호가 연이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지만 손아섭과 황재균, 김재환, 나성범은 응찰 구단이 없거나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계약에 성공한 건 김하성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단장을 서울로 보내 이정후의 타격을 관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고 뉴욕 양키스도 이정후 영입에 어느 팀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0개 구단이 이정후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온 상황. 키움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김하성보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 스카우트들의 문의가 더 많았다면서 내심 고액 계약 성사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이정우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벌어진 중국 관중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국제축구연맹 FIFA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1일 경기 당시 일부 중국 관중이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야유를 보내거나 한국 선수를 향해 레이저 불빛을 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영남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4도, 대전은 6도, 대구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